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한 3년치 이상을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안 좋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생산 뭐 판매 안 돼가지고 매출 떨어진 건 당연한 것이고, 매출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되게 잘 나왔던 해랑 비교하니까 당연히 YOY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시장은 자고 일어나면 항상 이런 시장 안 옵니다. 당장 하루하루를 보면 정말 지옥 같고 진짜 힘든데 한 3개월, 6개월 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예 길게 가시거나 2, 3일 넘기지 않는 정말 짧은 매매. 투자 경력이 20년 넘으시는 그 대표님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야죠. 현재 한국,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그리고 하반기 전망까지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먼저 보면은 좀 동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확실히 그래도 이제 좀 우리 시장에 관심이 좀 많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밸류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와요. 추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본을 따라서 이 밸류업을 하긴 하지만 일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제한적인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정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이제 당근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일단 올해 이번 달에 확정된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국내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급이 나쁘지가 않은 게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그래도 공매도가 중지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외국인들은 괜찮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끌어서 올려줬는데 그걸 오히려 금융 투자가 기본이 된 기관 쪽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끌어내리는 느낌이고, 오늘도 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AI가 이제 살렸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고. 발표됐나요? 네, 새벽에 못 발표됐습니다. 봤어요.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나왔고, 그리고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다음 분기 예상치도 잘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스플릿까지, 주식 분할까지 발표가 됐어요. 아, 주식 분할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외 거래에서 $1,000가 넘어갔고요. 아, $1,000 넘었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이걸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는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FOMC 의사록에 대한 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미증시는 뭐 지난 조정이, 저는 사실 지난번 조정이 그렇게 좀 더 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게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오르고 있네요. 네, 다행히 하이닉스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20만 받는 것 돌파하고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비빌대고 있네. 삼성전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근데 좀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요인이 커요. 지난번에 이제 어닝 발표하고 나서 그날 새벽에 젠슨 왕 CEO가 삼성의 HBM에다가 이제 어프로브드를 쓰면서 그날 주가가 그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했죠. 쭉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금융 투자가 한 11거래일 동안 한 9거래일, 10거래일을 매도를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확 밀려가지고 지금 계속 힘든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은 매수하지만 기관이 매도해서 주가가 못 간다라는 게 사실 삼성전자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미국은 뭐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날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안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000 넘은 엔비디아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계속 좋게 봅니다. 아, 이게 $1,000 넘었는데도.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뭐 어떤 부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장성이 이제 둔화됐고 성장성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 사실 칩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젠슨 왕이 얼마나 이 판로를 많이 개척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IT 기업과 연결이 됐는데, 최근에 좀 좋은 소식 나온 게 델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델 테크놀로지스. 근데 델이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 인프라를 가진 회사인데,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델 컴퓨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옛날 영화 보더라도 그만큼 되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인데, 그 기업에 엔비디아의 제품을 넣습니다. 그래서 델이 대부분의 미국의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가지 못하는 성격의 그런 회사들 쪽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델을 엎혀서 가는 거죠. 엎혀서 이제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자기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확실히 젠슨 왕은, 저 사람은 사업가긴 하지만 장사꾼이 이제 확실히 있다. 자기의 제품을 좀 판매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확 들었었고, 사실 오늘 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 3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 3가지. 네. 첫 번째는 스플릿. 주식 분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사실 시간 문제였던 게, 엔비디아 관련 ETF가 이미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분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할 건데, 사실 이 카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하게 되면 사실 뭐 가치는 똑같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맞습니다. 오를 확률이 조금 있죠. 네, 맞습니다. 관심 확 가지고
그리고 한 주를 사명에 있어서 부담이 확 그렇죠. 줄어들게 되죠. 아마 좀 있으면 소강 얘기도 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블랙엘, 다음 버전의 이제 블랙엘인데 이 블랙엘 언제 발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H100이 워낙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위인 H200에 대한 얘기, 근데 H200에 대한 얘기와 블랙웰에 대한 얘기는 일정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지금 AI 반도체를 대표하는 H100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버전에 대한 일정 얘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스플릿 카드를, 주식 분할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어쨌든 근데 그게 먹히고 있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통합해 봤을 때 엔비디아는 지금 AI 수요가 죽지 않는 이상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거 치고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뭐 MS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지나치게 쏠리고 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거품이라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아직 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항상 언론들 보면은 전 사실 이게 좀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은 이제 M7이었잖아요. M7을 위주로 너무 시장이 많이 돌아간다. 이거는 거품이다라고 하는데,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전체 업종이 다 올라가서 시장이 올라간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몇 개 업종과 몇 개 종목이 올라가서 그게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른바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낙수 효과가 쫙 나오면서 시작이 됐던 거지, 전체 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M7이면 7개 종목이잖아요.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죠. 테슬라는 못 간 거고. 테슬라만 못 가고 있죠. 애플이랑 테슬라가 원래 못 가는데, 애플 결국은 전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AI에 발을 넣느냐 못 넣느냐 차이인데, 애플은 최근에 넣습니다. 넣으면서 이제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전히 뭐 치킨 게임에 대한, 우리가 뭐 뒤에 얘기도 하겠지만 전기차 치킨 게임에 대한 얘기가 아직 있어서 주가가 좀 쉽게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AI 반도체 전 세계 투자 심리 언제까지 좀 지속되고, AI 랠리는 언제 끝날까? 저도 뭐 엔비디아 주식이 저는 있거든요. 굉장히 소액입니다. 언제나 제 수익률이 늘 보면 누굴 수익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00%, 500%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한 적 있어요. 늘 물어봐요. 몇 개 있는데?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실 300%, 500%대 안 파는 거거든. 저 엔비디아 지금 한 400%가 되는데 진짜 제 자산에 아무 의미 없는 정도의 비중이라서 그냥 안 팔았던 거죠. 아, 그냥 뭐 한번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그런 느낌으로. 근데 하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이 AI 랠리 언제쯤 끝날까? 사실 저는 이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90년대에는 인터넷이 있었고, 지금은 AI란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대를 이제 앞에서 세상을 이끄는 기업들 보면은 다들 이제 로봇이나 직접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챗GPT가 개발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AI가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앞으로의 한 최소 10년, 20년의 이제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보면은 뭐 AI가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새로운 어떤 업종이 나오게 되면은 초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물량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버블이 발생합니다. 근데 중간에 조정이, 적정 조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적정 조정이 오면서 거품 한번 싹 걷어주고, 우리가 보통 맥주 확 따르면은 거품 확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올 때 이제 숟가락 한번 싹 걷어내고,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지나고 나면은 또 맥주 덮어서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올 거라 봐가지고, 저는 최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2, 3년 이상? 그러니까 AI가 끌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건 한 2,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미국 빅테크 중에 사도 괜찮은 기업 혹시 있을까요? 전 애플이요. 애플. 예, 왜냐하면은 M7 나머지 애들은 다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애플과 테슬라는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었죠. 사실 말씀드리면 애플, 테슬라 두 개 다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오늘자로 바로 오늘 밤에 뭐 누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애플을 말씀드리죠. 왜냐면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돌아서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테슬라도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월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제 고생한 거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걸 만일 일론 머스크가 못 받으면은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기업이 테슬라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뭐 제가 다음번에 단합부 출연할 때 말씀을 혹시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자는 애플이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애플이 그동안 이제 M7에서 밀려났었죠.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이제 기술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올라왔나요? 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애플이 그동안 보면은 휴대폰 판매량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애플 예전 모델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뭘 기다리고 있냐면은, 사실 이번에 애플도 삼성전자를 보고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좀 $90. 뭐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 휴대폰을 그동안 참 못 팔았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획기적으로 팔지 못했는데, 이번에 S24에 AI를 딱 넣으면서 판매량이 온 디바이스. 정말 잘 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걸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AI를 넣겠다 해서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부터 시작해서 그 패널도 원래는 LCD 쓰던 걸 OLED로 바꾸고 이번에 새로 나오고 게다가 또 올해 나온 아이폰에다가 이제 AI 넣겠다고 얘기하면서 AI주로 확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달리지 못했었던 게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애플이 다시 시가총액 1위 뭐 이런 얘기 근처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자로 딱 하나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애플. 자, 그리고 AI 수혜로 전력기기 주식도 뭐 전력자, 뭐 전선자 들어간 주식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시고 AI 찐 수혜 주식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AI주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낙수효과 말씀드렸는데 네. 이른바 AI 테마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뭐 HBM에 갔다가 뭐 쭉쭉 가다 구리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는 원전 왔거든요. 원전 관련주로 우리나라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투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이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확실히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 용량이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 관련 전력 용량이 6배가 더 든대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29년까지인가 데이터 센터가 뭐 700개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원전 총 5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탈원전에서 이제 사실 이거를 가자 해가지고 금방 확 되진 않겠지만 이제 원전 우리나라 국내로 치면 원전 관련주들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의외로 이 전선 쪽이 허접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선은 아무래도 영양 가야 되기 때문에 전선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업종으로 굉장히 많이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종들 중에서도 뭐 HBM 괜찮고요. 뭐 구리에 대한 종목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최근에 좀 핫한 건 원전 관련 기업이어가지고 원전 관련 기업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도 11차 에너지 계획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치면 국내나 아마 원전 관련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이게 AI주의 수혜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낙수효과가 이제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거 추천해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보성 파워텍 같은 기업도 있고 줄줄줄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BM도 얘기해 주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1분기 호실적 발표한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가 지금 $1,000에 넘어가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뭐 거의 뭐 미동도 없는 거죠. 이 정도면. 금융투자 매도 좀 그만해라. 진짜 언제까지 매도할래? 이런 말을 좀 우스갯소리 하고 싶은데 일단 반도체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채널 출연하기 전 예전부터도 2차전지 갈 때도 제가 2차전지 수익 난 거 조금 매도해서 반도체 매수하시라는 말씀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좀 올라왔죠. 근데 반도체가 보면은 그간 사실 삼성전자가 시작된 치킨 게임을 했었죠. D램 쪽에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죽이고 나머지 애들 다 죽이고 결국은 치킨 게임 끝나고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오른 건 D램에서 삼성전자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D램 삼성이 조금 감산하니까 바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실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반도체는 이게 필수죠. AI의 필수고 우리가 굳이 뭐 AI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우리가 휴대폰도 그렇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또 D램이 또 워낙 또 강세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은 이제 저점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마 전년 동기 대비로 보통 실적이 나오잖아요. YOY로. 근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충만 나와도 일단 퍼센티지로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실적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통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삼성전자 사요? SK하이닉스 사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컨셉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된다 보는데 만일 나는 딴 거 모르겠고 그냥 반도체만 할래요. 반도체 관련 기업만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사셔야죠. 근데 나는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막 다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낫고 그러니까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리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지금 둘 다 매수 가능은 하다 봅니다. SK하이닉스 올라왔다 하더라도 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투자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휴대폰과 세탁기와 반도체를 파는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가전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뭔가 가전 LG인가요?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반영이 되니까 SK하이닉스가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거겠죠. 주당 단가가 높은데도. 물론 시총은 상당히 높지만.
자, 그럼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의 AI랑 반도체 양쪽에 다 있는데 어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요? 왠지 답은 미국이라고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미국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나요? 네, 왜냐하면은 환율이 너무 높아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미국 주식을 투자하려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높아요, 환율이. 그 지금 상황에서 굳이 막 우리나라 거를 매도하고 손절하고 떠나가지고 막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라고 하기에는 환율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들어가면은 앞으로 지금 저는 환율이 1,366원이네요. 네, 그나마 많이 떨어져도 네. 지금보다 좀 더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1366원대에서 이거를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건 조금 나중에 환차익 차선까지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 지금은 미국 주식 40% 국내 주식 60%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AI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AI 반도체 그래서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에 사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저는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 봐요. 이게 계속 신고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다들 목표가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뭐 어디든 뭐 1,600달러까지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상 문제지 저는 1,300, 1,400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000달러에 한차가 해버려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는 SK 하이닉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종목 많이 벌릴 필요 없이 미국은 잘 가는 놈이 잘 가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가는 놈이 올라갈 때도 잘 가지만 적정 조정이 오는 시기가 되면은 제일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는 전 앞으로 1년 정도는 만일 주가가 한 10%에서 20%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밀릴 때 오히려 더 포트를 더 늘리고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합니다. 자, AI가 요즘에 또 현실에 실용화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로봇일 텐데 좀 뛰어난 기술력 가진 로봇 대장주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로봇주는 제가 진짜 이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로봇 관련 기업들은 지금 뭔가 눈에 띄게 실적이 확 보이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CEO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실적이 좀 애매한데 언제 실적이 좀 좋아질까를 물어보면은 웃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장이라도 흑자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실적 뽑아낼 수 있는데 나중을 보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이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은 아직까지 빌드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실 때는 이게 진짜 사이트가 길게 필요하겠구나. 이게 사실 다 하죠. 지금 뭐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지금 뭐 테슬라도 막 뭐 테슬라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뭐 몇 년 안에 뭐 가정용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르익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이거 진짜 긴 사이트가 필요한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굳이 지금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해서 이 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굳이 우리가 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잘 가고 바로바로 움직이는 AI나 아니면은 지금 좀 많이 국내로 치면 많이 좀 쳐져 있는 2차 전지나 이쪽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낫지. 로봇 관련주에 지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아유 나 이거 한 4, 5년 보고 그냥 묻어주지 뭐 이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방송을 보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는 로봇주는 진짜 단타 막 이슈 나오고 뭐 실적 나올 때 뭐 어닝 플레이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정말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물어보시면 저는 이건 조금 추후에 하시죠 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드립니다. 자,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올해 1월에서 4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KB금융, 현대일렉트로닉,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종목들 중에서 뭐 좀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거 뭐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미지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뜰 텐데 네.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MSCI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이미지예요. 네. 근데 MSCI의 그 퍼포먼스 히트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각 지역별로 다 이제 포트를 어떻게 짜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 클릭을 몇 번 틱틱틱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코리아 인덱스, MSCI 코리아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최근에 101개 종목인가 100개 종목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탑 1부터 탑 10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맞나요? 거의 비슷해요.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좀 더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KB금융이 있고요.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투자를 보통 어떤 분이 물어보실 때 MSCI, FTSE 두 개의 기준 지표가 있는데 외국에서 새로운 펀드가 나왔을 때는 보통 MSCI나 FTSE 그 밸런스대로 그냥 매수를 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첫 번째, 외국인들은 일단 우리나라를 삼성으로 보는구나. 삼성이나 삼성전자 우선주랑 또 밑에 삼성 SDI가 있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수치에나 7인가 8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거만 합해도 한 40%가 돼요. 비중이. 그러게 여기 삼성전자 1위가 나머지 2위부터 10위 합친 것보다 많은 것 같은데. 많습니다. 밸런스가 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보시면 밸런스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수를 해놓고 보는구나 라는 그런 심리고, 때마침 또 반도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종목을 뽑아보라고 하시면 삼성전자 굿, 현대차 굿, 삼성전자 우선주 좋고요, SK하이닉스 좋고요, 물산 좀 뛰고, 금융주 하면 KB금융 괜찮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좀 제끼고, 기아 괜찮게 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괜찮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괜찮다. 10개 중에 삼성물산은 중립, HD 현대일렉트릭은 물음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럼 1부 영상의 마지막 정리한 질문으로, 자,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 유망 섹터는 그럼 어디고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첫개구리라는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진짜 극단적으로 투자를 해요. 정말 잘 가는 섹터 하든지, 아니면 잘 갔는데 지금 되게 쉬고 있는 섹터. 그전 오히려 반도체와 2차전지. 지금 잘 가고 있고 앞으로 잘 갈 것 같으니까 반도체인 거고, 2차 이제 너무나도 추락했고, 이제 너무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이제는 봐야 된다. 자, 자연스레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2차 전지로 가면, 자, 배터리주가 하락한 지 꽤 됐죠.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점검할까요? 배터리주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이제 또 성장성, 이게 뭐냐면 주가 잘 가다가 조금 밀리잖아요. 그러면 성장성이 끝났대요. 아, 저는 늘 느끼는 게, 이제는 좀 알겠는 거는, 세상에 어떤 이야기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든 아니면 어떤 누구 사건이 있든 좋게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한 팩트도 다 엄청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나쁘게 말하는 팩트도 다양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는 좋은 쪽이 빛을 발휘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없는 게 아니야. 삼성전자 뭐 완벽한 기업은 아니니까. 그럼요. 근데 또 잘 안 나갈 때는 좋은 쪽은 싹 수면 밑에 그대로 있어. 그쵸. 보이지 않을 뿐. 나쁜 얘기들이 팍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말 한번 끌어내리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먼저 타타타 털어버리는데, 저는 2차전지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 그 과정이에요. 와, 2차전지란 술이 되게 좋은 술이 있어. 마셔 막 부었어요. 막 근데 거품이 확 생겼어. 야, 거품 좀 없애. 팍. 야, 우리 잠깐 좀 쉬면서 먹자. 딱 요 느낌. 지금이. 그래서 이게 2차전지가 지금 보면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점유율을 보통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잡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란 거는 절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상황이 좋을 때 잡아올 수가 없어요.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야, 안 좋으니까 좀 하지 말자 라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안 좋지만 난 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면은 결국 걔네들이 먹어요.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작은 아시겠지만 청계천 PC입니다. 거기 PC에 들어가는 그 정말 싸구려 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 망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사이익 얻으면서 지금 큰 게 삼성전자인데, 자동차 경주에서도 직선 도로에서 추월이 나는 게 아니라 곡선에서 추월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딱 2차전지가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되게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게, 결국은 이제 2차전지는 지금 이제 가격 경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건데, 뭐 어떤 분들은 테슬라가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이 시작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테슬라가 너무 잘 치고 나가니까, 제가 그때 방송 나가가지고 오히려 좀 혼이 많이 났던, 채팅창이 별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멘트가 뭐였냐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혼자 달리면 이 산업 발전 못합니다. 2위권 회사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 긴장하게 만들어 놓고 서로서로 이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서로서로 새로 계속 개발을 해야지 이 업종은 성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워낙 테슬라가 원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업은 아니지만 중국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테슬라랑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전기차가 과연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전 못 따라올 거라 봐요. 최근에 좀 하나 걸린 게, 중국에서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중국 데이터를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100% 어떤 데이터든지 저는 100% 믿지 않는데, 과연 중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수출이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좀 이제 푸시를 하니까, 중국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우리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니네처럼 전기차 수출 많이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점유율은 올라가요. 이게 세계 점유율의 허점인데, 점유율이라는 건 결국 생산량과 인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로 가든지 국내로 가든지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 생산량에 비해서 중국 생산량이 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국에도 워낙 인구가 많긴 하지만 인구가 뭐 계속 늘진 않을 거잖아요. 자동차를 애들한테 사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외로 수출을 해서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나서가지고 세금 다 올려버리고 해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이 생산은 많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알맹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뭐 세금을 200% 하겠다, 뭐 트럼프는 300%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미국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산 전기차 별로 안 돌아다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 전기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을 몇백 프로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올 연말에 대선을 좀 봐야 될 쇼라고 봅니다. 정치적 쇼라고 봐요. 만일 진짜 막 미국 내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되게 많이 팔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야, 미국은 진짜 우리나라 큰 시장이야. 이런 이미지인데 거기서 미국이 세금을 200%씩 때려버리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난 거죠. 그 미국은 진짜 뭔가 한 거죠. 근데 미국의 전기차 별로 안 다녀요. 중국 전기차는. 네,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저는 200% 한다길래 야, 저게 실효성이 있나? 괜히 쇼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싸움의 일환인데 결국은 미국이 이제 세금 들었잖아요. 미국이 들면은 미국이 또 우방국들한테 니들은 뭐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우리나라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의 해외 수출 판로가 다 끊겨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 결국은 싸게 팔기 위해서 LFP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낮춘 건데 요즘 보니까 중국 전기차 막 펑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과망이 또 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수출 판로가 다 막혀버리게 되면은 내수로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미국이 이제 슈퍼 300일조 이런 것도 들 생각이 있는 거 보면은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액션을 봤을 때는 조만간 치킨 게임은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슬슬 2차 전지 쪽은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더하기 테슬라의 내부 이슈. 일론 머스크 수급이 좀 주고 이제 이 상황만 좀 정리가 되면은 2차 전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는 좀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내년에 좀 눈에 띄게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은 2차 전지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찍었고 하반기부터는 오른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부진은요? 실적이 작년 대비 굉장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안 좋던데 앞으로 좀 괜찮아지나요? 뭐 기대감도 있고 상황도 좋아져야 되지만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YOY. 네, 이게 YOY라는 건 결국 전년 동기 대비예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보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이게 불과 한 2년, 3년 전쯤에 삼성전자가 욕을 당했어요. 2년 전쯤에. 그 전에 정말 1분기가 원래 비수기인데도 1분기 때보다 막 몇 조씩 막 기록을 하다가 치킨 게임 시작되고 그 다음 해에 실적이 확 떨어지니까 최고로 기록했던 해보다 더 잘 나오려면 사실 더 최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치킨 게임 하면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확 줄어드니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0몇 % 떨어지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 딱 그거라 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배터리 관련 이제 배터리를 비싸게 팔았죠, 그동안. 그것도 제가 이미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이 위에 뜨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자료는 골드만삭스 자료예요. 이게 그동안에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파란색 진한 곤색에 가까운 이제 파란색 그 그림이 이미지가 보실 텐데 그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2년 정도 위로 배터리 가격이 확 튀는 해가 2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튀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탁 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냥 편집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돌발악재 때문에 커머디티 다 돌았잖아요. 사실 그 밀값도 오르고 막 뭐 팜유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야 되는 편집을 해내야 되는 해라 보고 그 전해를 보시면 그 바로 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양극재 가격을 보시면 오히려 낮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양극재 가격도 그때부터 좀 떨어지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양극재 가격이 확 튀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가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리는 두 번의 해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양극재가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양극재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에코프로 뭐 양극재 관련 기업들 실적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딱 두 개 편집해보고 앞에 보시면 그냥 그 전해 양극재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YOY 함정에 빠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코프로 그러면 앞으로 양극재 싸게 파겠네요? 앞으로는 뭐 어쩔 수 없겠네요. 싸지면요 수요가 올라갑니다. 게다가 또 자료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똑같은 골드만삭스 그 자료 내에 있는 건데 2025년쯤이 되게 되면은 그 전기차와 그리고 ICE 그 내연기관차가 이제 보조금이 없이도 두 개가 가격대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25년도에 온다고 돼 있어요. 그 유가와 이제 연결돼서 이제 있는 자료인데 25년이면 또 고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이 똑같아진다. 보조금이 없이도 똑같아진다라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게 유지비죠. 유지비 싼 거 사겠죠? 근데 유지비는 사실 내연기관차랑 전기차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전기차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5년도쯤 되면은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 양극재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요가 확 올라가면서 전체 매출이 오히려 예전에 양극재 비쌀 때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예전에 뭐 양극재 비쌀 때 100개를 팔았으면 그 이후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1000개, 10,000개를 팔아버리면 전체적인 매출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YOY에 뭐 워낙 잘하던 시즌과 비교를 하니까 크게 떨어져 보이는 것일 뿐, 그리고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암울한 시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차 가격이 똑같아지는 게 내년이라고? 2025년? 네, 25년으로 됐습니다. 그게 유가마다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네. 그래프 보시면 조금 뒤로 쳐지기도 하는데 유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어쨌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상승한 또 리튬 가격. 이게 네. 또 2차전지 주가랑 또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좀 상승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리튬도 결국은 이제 양극재랑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리튬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배터리가 또 다시 또 뭔가 수요가 올라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그게 적절한 시점으로 지금 리튬 가격도 반등한다 봅니다. 양극재도 지금 좀 내려오면서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시 같이 또 쓰고 있는 원자재인 리튬 가격도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지만 않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춰가는 그 리튬 가격도 그렇고 양극재 가격도 그렇고 어떤 원재료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원하는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이제 정말 핫했을 때 막 올라갔을 때 그런 미친 수요 말고 좀 정신을 차린 제대로 된 수요가 들어가는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 이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 보고 있어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배터리에서 가장 큰 시장 세 개 국가는 어디고 그곳에서 K 배터리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당연히 미국 들어갈 거고. 미국, 중국. 근데 중국이 좀 크죠. 그다음에 네. 뭐 유럽인가요? 네, 뭐 좀 크긴 큰데 배터리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 그러니까 이게 생산과 판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점유율은 이제 탑 1은 아니에요. 2, 3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대신에 기술력이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술력만 가지고 이제 이걸 또 해외에 진출해서 또 이제 점유율을 올려가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요 치킨 게임이 지나고 나면은 점유율이 좀 그래도 좀 우리나라는 상승하지 않을까. 게다가 좀 미국에서 또 세금으로 중국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라는 그런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이나 2차전지 관련 쪽은 우리나라가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업 국가로 이제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세금 관련 푸시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뭐 중국 이런 데 못 따라가요. 중국 이런 데 못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수주를 이어가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점유율을 올리는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점유율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점유율 싸움 중이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이 앞으로 나올 좀 좋은 호재나 악재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발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어차피 2차전지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는 갈 앞으로 수밖에 가야 될 미래예요. 이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이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붐업이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큰 호재는 전 그거라 봐요. 수요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하고요. 제일 큰 호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사실은 뭐 최근에 보니까 에코프로도 LFP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출 구조를 좀 다변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리프레시를 하면서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전 그게 진짜 호재라고 봐요. 예전에 반도체가 치킨 게임일 때도 삼성전자가 꾸준히 계속 더 높은 사양의 D램을 개발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계속 TSMC한테 밀릴 때도 어쨌든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웨이퍼를 계속 돌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노력이 결국 지금 삼성전자도 좀 빛을 발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2차전지 기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있다라는 게 호재고 악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할 때 신작을 분석하든지 기업을 분석하든지 새로운 악재가 나왔는지가 중요한데 새로운 악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악재가 나오는 거고 치킨 게임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악재성 이슈는 지금은 마음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악재는 없지만 11월 트럼프 대선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이건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조금이라도 안 좋진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게 요 관련 얘기를 되게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결국은 최근에 이 세금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바이든이 나 200% 할 거야. 그랬더니 트럼프도 나도 200%?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 국회에서 250% 할래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의회에서 갑자기 의회에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법안 250% 법안을 이제 만든 게 누구냐면은 민주당의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민주당 결국 바이든 쪽이잖아요. 200% 트럼프랑 똑같았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250% 나왔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난 300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보면은 이게 전기차 시장 쪽에 대한 어떤 미국 시장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데 예전에 대선 사례를 보시면 트럼프가 힐러리 때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스윙 스테이트예요. 러스트벨트 지역. 근데 러스트벨트 지역 자체가 이제 녹슨 도시죠. 그게 예전에 이제 자동차 산업 위주로 돌아갔어요.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쇠퇴했던 지역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바이든이 전기차 이게 화되면서 해외 기업들 유치하면서 러스트벨트 지역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제 내연기관 하다가 갑자기 전기차로 바꾸라니까 단기간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딱 그 지역 가가지고 처음 얘기한 게 전기차 전환 속도 좀 늦출게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바로 옆 동네에 또 트럼프가 간다란 얘기를 듣고 바이든이 먼저 몇 시간, 6시간인가 앞서가지고 그 동네 가서 한번 액션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히 이런 본인들 대선을 위한 어떤 액션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트럼프도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러스트벨트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죠. 스윙 스테이트 거기 못 잡으면 나머지 지역은 어차피 다 그냥 확실해요. 거기를 어떻게 잡냐 따라 다른데, 거기가 이미 바이든이 해놓은 게 있고 IRA 해가지고 조금 이제 투자를 받고 좀 살아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가가지고 살아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에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문제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전처럼 세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 전기차 업종을 죽이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 워낙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의 그 정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살릴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전기차를 아예 배제시키지는 못할 거예요. 어쨌든 당선이 돼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가장 큰 또 리스크 공매도는 어떻게 돼 보고, 이게 이제 올해 6월인가 7월부터까지였나요? 네. 다시 또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공매도 재개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우리나라에 중요하신 분들, 뭐 금감원장님을 비롯해서 중요하신 분들이 뉴욕으로 가가지고 K 파이낸셜 데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나라는 IR 하러 간 거죠.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오는데 이복현 금감원장한테 이제 기자들이 훅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6월 달에 일부 공매도 재개하는 게 욕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와우, 월요일, 화요일, 와우. 이거에 대한 공포감. 근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죠. 미안하지만 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 재개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괜찮은 어떤 이제 액션이었다 보고 있고, 원래는 이게 총선용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홀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예전에 사실은 공매도 중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이제 몇몇 증권사들이 정말 막 소리를 질렀던 게, 공매도 중지하면은 외국인들 자금 다 빠져나간다, 외국인들 안 들어온다, 그렇게 엄청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다른 방송사 나가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만 좀 올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좀 타겟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 보면 아시잖아요. 공매도가 중지가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1분기 때 외국인들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은 국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공매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왜 매수가 들어왔냐?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 배당 성향 올리고 친기업 쪽으로 가고, 결국은 되게 민망하게 됐을 거예요. 일부 주장했던 사람들, 공매도가 중지가 되면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나갈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민망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핑계 이제 못 대니까 공매도는 계속 중지시켜 놓고 최소한 전산화는 해야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전산화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랑 개인들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 핑계는 그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를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겠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과외 불법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보호해야겠다. 난 괜한 그런, 좋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 같은 마음, 괜히 걱정돼가지고 이제 보호하겠다는 그런 느낌인데, 공매도가 만약에 개인이랑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똑같은 조건이 돼도 저 같은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해요, 그거? 왜 부담스럽고 무서운 거 왜 합니까?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좀 큰 사람이나 각자 신용을 보고 또 증권사가 평가할 거기 때문에 괜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조건들 다 똑같이 맞춰놓고 전산화 시켜놓고 그 이후에 재개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봐요. 이미 외국인들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매도 재개 일단 대통령실에서 안 한다고 하고 했고, 기왕이면은 이게 뭐 기간 정하지 말고 전산화 끝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조건들 이런 것만 좀 맞춰놓고 내년에 하든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그들 주장대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외국인들이 더 들어온다 하면은 뭐 지금 되게 잘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전산화 다 끝내고 다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재개하면 더 좋겠네요. 자, 2차 전지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4개 종목 중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형제, 1분기 실적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1분기 실적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했던 시기와 비교했기 때문에 올해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올해는 너무 막 YOY의 함정에 빠지지라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한 3년치 이상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어떤 분이 어떻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안 좋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생산 뭐 판매 안 돼가지고 매출 떨어진 건 당연한 것이고, 매출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되게 잘 나왔던 해랑 비교하니까 당연히 YOY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다. 그럼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주가 상승 이어질만 호재는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제가 또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최근에 만든 자료인데 어쨌든 공매도가 중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전지주들이 이게 예전에 바이오주 같아요. 예전에 셀트리온 참 공매도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2차전지 쪽에 공매도량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뭐 있는데 공매도가 중지가 되기 바로 전 거래일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몇몇 개 기업들의 공매도량과 그리고 최근자 공매도량을 제가 비교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의미 있게 줄어든 공매도량이 청산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최근 기준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의미 있게 30-40%가 줄어들었습니다. 공매도량이 청산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공매도가 재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공매도로부터 이렇게 좀 자유로운 애들, 좀 가벼운 애들이 나중에는 대장이 돼서 치고 올라가가 되게 이제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 좀 많이 안 줄었어요. 뭐 올려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신하시면 돼요. 계속.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을 물어보시면 제 사이트로 봤을 때 공매도 의 청산은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더 많이 이루어졌고 한 30-40%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에코프로가 가벼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두 개 중에 따지고 봤을 에코프로가 때는 더 매력적이다. 네. 그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물려있거나 투자하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비중이 너무 커요. 문제가 뭐냐면 제 주변에도 에코프로 BM 가지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비중이 진짜 한 5% 10%만 돼도 제가 더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그냥 정말 쉽게 할 것 같아요. 근데 30%, 50%, 30%도 오케이, 50%, 심지어 몰빵.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이걸 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라? 그러면 몰빵에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중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비중이 20% 이하라고 하시면은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20% 이하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 가능, 단가 낮추셔도 가능. 하지만 30%, 50%, 100%시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버티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20%, 한 10%대 후반, 중후반만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주가 올라오는 게 탄력을 받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더 이상 비중 올리는 건 진짜 아니에요. 차라리 반도체나 지금 잘 나가는 쪽에 하는 게 전 항상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행제도 봐야죠.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분기 실적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포스코는 포스코 퓨처비랑 좀 다른 게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저 PBR도 있지만 지주사가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지주사잖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기업은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2차전지냐 철강인데 철강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포스코가 그동안 생산했던 철강은 적절히 좋은 이제 퀄리티, 품질에 우리 언제까지 철강 이 정도 필요해요 하면은 그 날짜를 정말 잘 맞춰줬거든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더 좋은 퀄리티의 철강을 생산하는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요. 너무 비쌌죠. 엔저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등에 업고 일본산 철강이 잘 팔립니다. 그 효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엔저가 뭐 가봤자 언제까지 가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철강 부분은 그런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쉽게 돌아서지는 못하지만 결국 그것도 풀릴 문제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도 철강 부분을 봤을 때 바닥이지 위쪽은 아니다라고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포스코도 지금 2차전지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인터배터리를 제가 갔다 왔는데 제 눈에 띈 기업이 몇 개가 있었어요. SK온. 근데 뭐 비상장사긴 하지만 SK온과 삼성 SDI는 뭐 전고체 얘기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임원분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염수 관련 뭐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대학생이었어요. 와, 저는 그거 진짜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미래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디였었지? 그때 무슨 숙명여대였나 서울대였나 할 때 어떤 학생이 이 이름표를 달고 와가지고 그 임원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의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말씀하셨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당장 실적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투자를 하고 더 나중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잘 진행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이게 주가에 언젠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움직임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주가 상승 이어지만 호재는 있는지 주가 전망은요? 뭐 호재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2차전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호재인 것 같고 악재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제 포스코는 철강은 일본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2차전지 쪽에 치킨 게임이 언제 끝날지 100% 확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 치킨 게임조차도 제가 봤을 때 거의 후반부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 뭐 인플레이션도 좀 많이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뭐 전쟁이나 뭐 돌발 이런 악재 말고는 특별한 악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퓨처앤과 홀딩스도 아까 에코프로 형제처럼 물려있거나 투자하실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나요? 근데 오히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높은 게 퍼센티지가 포스코 비중 높은 것보다 에코프로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에코프로는 막 60% 70%씩 비중 사신 분이 있는데 포스코는 그렇게까지 산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 뭐 다행인가 싶은데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이 높습니다, 다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응 방법은 앞에 것과 똑같이 비중이 만약 좀 적다 하시면은 뭐 20% 이하라 하시면 당연히 당장 지금 추가 매수 단가 하락 가능. 하지만 비중이 크신 분들은 마이너스 20%대 안쪽으로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셨다가 그때 매수하셔서 탄력받는 거 보시고 단가 낮추고 빨리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낮추셔가지고 딴 거 하시거나. 자, 2차전지 이제 대장주라고 했으니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는 여쭤봤는데 사실 워낙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사야 하는 섹터나 종목은 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모든 업종과 주식에 똑같이 봤을 때 잘 나가는 놈들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가던 놈들이 중간에 쉬지만 결국은 걔들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2차전지는 양극재 턴이 왔다라고 봐요. 뭐 엔캔 같이 뭐 이제 전해질 쪽도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좀 오래 쉬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나 픽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제가의 추가적인 어떤 이제 의견을 드리면 이제 공매도가 잔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건 에코프로가 지주사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팁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개가 저는 좋게 보는 이유 첫 번째 공통점이 밸류 프로그램에 좋은 영향을 지주사로서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잘 나가던 놈들이 잘 나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쪽도 살아나게 되면은 2차전지와 함께 이제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장에서 좀 많이 우리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 2차전지가 달린다면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두 개가 대장주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소형주 단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큼지막한 종목, 이제 큰 종목 단에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밑에 중소형주들에서는 뭐 더 큰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그때 돼서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차전지 좀 정리하는 질문은 2차전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한 개인 투자분들 많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투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요. 지금 2차전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되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예전에 반도체 때도 그랬지만 뭐 누구 눈치 보고자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그건 농담이고요. 원래 이제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시점에 손이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거예요. 몇 년 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외롭게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소비가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이제 IMF를 직격타로 얻어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진짜 힘들 때는 사람들이 돈 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무슨 경기 침체가 오는데 공항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 뭐 신세계 강남백화점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고 이런 거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침체 안 왔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나가는 게 맞다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침체 상황이고 다들 어렵다고 할 때 대기업들이 뭐 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대기업들이 어떤 업종에 투자하고 투자를 늘리는지 아니면 투자를 줄이는지. 근데 그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투자 다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지금 오히려 투자를 안 하고 줄이는 기업은 결국은 나중에 시장 점유율 면에서 힘들겠죠. 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투자를 하고 계속 이제 노력하는 기업은 분명히 시장 점유율을 잡아와서 새로운 제2차 전이 벌어졌을 때는 분명히 다를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2차 전지는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물량이 좀 나왔어요. 이제 물량 해제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물량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그룹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냥 영향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AB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딴 얘기예요, 사실은. 기술적인 얘기 말고 전반적인 업종을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페이지가 열릴 수 있다. 라고 봐서 지금 2차전지를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 기존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에서 우후죽 들어오고 있는데 테슬라 앞으로 괜찮을까요? 저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떠날까봐 되게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되게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쥘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자유로운 느낌. 대단한 천재셨어. 네, 자유로운 영혼 느낌이고 AI 니들이 안 해줘? 그럼 난 따로 만들 거야. XAI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투자 몇 조 받았거든요. 그럼 굳이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시장에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고 가는 세상은 사실 AI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다 이제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는 전기차와 인터넷, 스타링크 인터넷과 로봇과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링크 시켜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삶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차 안 버릴 거라 봅니다. 테슬라 버릴 이유 없어요. 그냥 지금 돈 달라고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보상 패키지 달라. 지금 그거 해서 아마 조만간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악재성 이슈가 좀 사라지게 되면은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킨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테슬라가 단독적으로 치킨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테슬라가 지금은 가격을 낮추면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이랑. 근데 중국 기업들은 결국 뭐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안 주면 한 90% 망할 거고요. 뭐 거기는 뭐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뭐 테슬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최근에 그런 액션이 조금 나오거든요. 결국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났구나. 끝났으니까 올릴 수 있는 거죠. 한참 진행 중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테슬라가 한두 번 올리는 거 말고 쭉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 되면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유럽 쪽에 지금 인도량이나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주가가 또 시각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왔었던 게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맞고 가야 되는 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반등을 위한 조건은 뭐고, 언제부터 주가 좀 오르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휴먼에 대한 리스크랑 그다음에 차량 가격이 오르는 시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 기술 어디까지 왔죠? 결국은 저는 FSD는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테슬라라고 봐요. 그렇죠. 그건 뭐 누구라도 다 그렇게 다 네.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요번에 FSD를 중국에서 할 수 있게 중국이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중국이 이걸 허가를 해준다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반등했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애플이 최근에 애플카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전 포기했다 보진 않아요. 그냥 잠깐 뒤로 밀어놨다 봅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애플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애플도 그동안 시도했던 건 많죠. 뭐 전기차도 했었고, 애플카도 했었고, 그리고 플렉서블 휴대폰, 폴더블, 이제 접을 수 있는 휴대폰도 했었고. 근데 접을 수 있는 휴대폰도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오니까 잠깐 내려놨고, 그리고 애플카도 지금 내려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AI에 집중을 했잖아요. 팀쿡 체제에 애플이 참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옛날에 이 잡스 때처럼 혁신도 없고, 뭔가 색깔이 별로 없어요. 흐리멍텅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갈리 삼성 같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FSD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이제 들어갔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야, 이거는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애플카가 사실은 지금 안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테슬라랑 중국이랑 고래끼리 싸우고 있는데, 애플이 쏙 나오면은 등 터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애플이 애플카를 잠깐 접어놓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얘기인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브릿지로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때 로보택시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AI를 넣겠다는 건데,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동차에 그냥 내가 앉아있어도 지가 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태워가지고 로봇이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떴죠. 이제 AI주로도 이제 테슬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FSD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최근에 그 기업들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들었었고, 아쉽지만 좀 이건 좀 추후를 도모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FSD를 제일 처음 만드는 기업은 테슬라가 가장 처음이 될 것 같다. 중국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중국도 같이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또 신모델 없다는 의견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신모델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신모델을 처음 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안 했으면 했어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원래 싼 차의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럭셔리 모델이었어요.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가 대부분 그렇지만 미국의 전기차들은 싼 이미지로 가는 차는 없거든요. 루시드 같은 경우도 비싼 차들이고, 테슬라도 원래 비싼 차였고, 근데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이제 차량 판매량이 달라졌던 그런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싼 모델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 싼 모델을 쓰면 거기에 이제 LFP 배터리를 넣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왜 그 싼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럭셔리 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이 있고, 시장이 있고, 중형대 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또 싼
가격대에 싼 시장이 또 있어요. 근데 위의 시장은 어차피 테슬라가 다 잡아놨고 싼 시장대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거기도 중국한테 안 뺏기기 위한 거긴 하죠. 근데 지금 뭐 LFP 배터리를 뭐 포르쉐에도 한다, 벤츠에도 한다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파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벤츠도 이제 포르쉐도 LFP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대표님 일부 모델 원하시는 분들한테 옵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모델이고 저가형 모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봤을 때 LFP도 이제 뭔가 배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브릿지 과정에 있는 쪽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싼 모델이 나왔을 때는 진짜 그 나온 이유는 이거 가지고 뭔가 우리가 테슬라가 확 큰 매출을 만들어내야지 이것보다는 중국한테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한 어떤 방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나와가지고 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을 때 어닝콜에 나와가지고 우리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너무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 잘 나왔죠? 잘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걸 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테슬라의 전기차의 어떤 하나의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모델 S, E, 뭐 X, 모델 3, X, Y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하나의 매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가 앞으로 내려고 하는 그 테슬라 싼 모델 그것과 그렇게 큰 이미지가 다르진 않아요, 저한테는. 자, 테슬라 투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사모가도 되는 주식인가요? 네, 저는 테슬라는 이거는 이제 딱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나서 나는 그냥 진짜 좀 길게 한 2, 3년 투자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추가 매수를 뭐 적금 비슷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 그 인센티브 관련 이슈가 끝나고 전기차 가격을 좀 올린 시점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세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AI, 뭐 반도체, 2차 전지, 테슬라 굉장히 많은 종목도 여쭤봤었는데 좀 정리하는 최종 질문으로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현금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5천만 원 정도시면은 저는 어려우시겠지만 미국 주식의 일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6 정도 밸런스. 네. 그래서 2천만 원은 미국에 투자하시고 그리고 3천만 원은 국내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2천만 원 미국에 투자하시면 그냥 저는 M7 중에 뭐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조금씩 매수하셔도 M7은 어차피 더 갈 거다. 업사이드가 더 있다. 뭐 괜히 뭐 딴 거 하실 필요 없고 저는 M7을 그냥 포트를 잘 짜셔가지고 2천만 원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3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반도체, 2차 전지 저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결국은 뭐 좋은 반도체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AI든지 뭐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XR 기기, 뭐 AR 기기 나오는데 그런 환경 그런 것도 우리가 또 XR 기기를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로 전 들어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이건 진짜 어려운 업종인데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가져보셔도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는 쓸 수 있는 호재성 카드가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 저는 스플릿, 액면 분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다른 것도 괜찮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셀트리온 그룹이나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두 개 정도로 하셔가지고 포트를 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떤 AC 종목들이 있죠? 디스플레이는 보통 뭐 기본 베이스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하시려면 삼성전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이 나는데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이제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쭉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보유한 기업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그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아오는 이제 벤더 기업들, 코스닥 상장 기업들 그쪽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최근에 실적들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살아나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이랑 3분기 주식시장 포인트랑 뉴진갑에 대해 변수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면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주식할 때 전 최악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 내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배 아프거든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미래야 혹은 반도체가 미래야 반도체 몰빵, 2차 전지 몰빵 그렇게 투자하시잖아요. 지쳐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랬잖아요. 2차 전지가 그랬다가 지금 되게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반도체가 그랬다가 반도체 치킨 게임 할 때 반도체 투자분들이 정말 힘들었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좀 나누셔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되 투자 금액이 난 적어 뭐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하신 분들은 그냥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이겨내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앞으로 시장은 예전에 막 부양책 쓸 때처럼 막 자고 일어나면 상승 이런 시장 안 옵니다. 당장 하루하루를 보면 정말 지옥 같고 진짜 힘든데 한 3개월 6개월 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 사이트보다는 장기적 사이트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전략은 정말 극과 극으로 아예 길게 가시거나 아니면 2, 3일 넘기지 않는 정말 짧은 매매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2, 3일 짧게 가는 매매 안 하시는 게 낫죠. 본업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망가지면 안 되고요. 투자는 투자대로. 내 본업은 본업대로. 이거를 지키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 큰 시장 옵니다. 전 큰 시장 올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 충분하니까 좀 천천히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최종 정리하면 바이오와 디스플레이에도 괜찮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떨어진 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2차 전지. 지금 가는 종목에서 눈여겨서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건 AI랑 반도체. 올해 하반기에는 그 결과가 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성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